16장은 컴파운드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하는데, 컴파운드 패턴은 이제 복합 패턴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패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패턴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뭐 실제 우리가 어떤 응용을 개발할 때 하나의 패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패턴을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앞부분은 여러 개의 패턴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쓸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책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트를 지나면은 MVC 패턴이라는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VC 패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패턴은 설계 패턴이에요. 설계 패턴이라는 건 응용을 개발할 때 응용의 어떤 일부분에 적용하는 패턴을 말하고요. 이 MVC 패턴은 설계 패턴이 아니라 아키텍처 패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패턴은 응용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냐, 여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응용을 개발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MVC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합 패턴, 이제 여러 개의 패턴을 어떻게 이제 쓰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에 나온 예제인데, 처음에 이제 오리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 예제는 오리들의 소리를 내는 그런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오리들을 모델링하고 그 오리들이 꽥꽥 소리를 낼 수 있게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라도 실제 오리들, 그리고 장난감 오리, 또 덕홀이라고 해서 호루라기인데 오리 소리가 나는 호루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퀵커블, 꽥꽥 소리를 낼 수 있는 애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을 내가 어떤 애를 생성하는지 상관없이 이제 요 리모컨으로 퀵을 불러가지고, 퀵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소리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는 이제 멜로디만 생성했는데, 멜로디 생성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네 가지 중 어떤 것도 생성해서 시뮬레이트에 전달하면 그 객체에 맞는 소리가 나겠죠. 일반 오리면 꽥꽥, 장난감 오리면 삑삑, 뭐 호루라기면 조금 더 다른 소리가 날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런데 이 응용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오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모델링 했는데, 오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도 이 응용에서 소리를, 똑같은 리모컨 갖고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리 말고 다른 것도 이 시뮬레이션에 포함하고 싶다. 그런데 그 클래스는 이제 퀵을 구현하고 있지 않고 퀵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애들을 이 꽥을 할 수 있는 그 리모컨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클래스를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OCP를 한다 그러면은 뭘 이용해? 어떤 패턴? 어댑터 패턴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스라는 거위가 있는데, 거위는 홍크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위도 지금 오리 소리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만들었는데 내 응용에 쓰고 싶지만 내 응용에 맞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걸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고 어댑터를 만들어서 걔를 쓸 수 있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댑터 패턴이고요. 어댑터 패턴은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어댑터를 무슨 어댑터? 객체 어댑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댑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객체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 클래스 어댑터는 상속을 이용하는 거고요. 보통 C++에서는 다중상속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단일 상속만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클래스 어댑터로는 이제 어댑터를 만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잘 왔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댑터 패턴을 적용해 가지고 응용을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더니 또 뭘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오리가 깨끗한 횟수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오리가 몇 번 깨끗했는지를 이제 누적시켜서 카운터를 알고 싶은 거죠. 오리가 10번 했는지 12번 했는지. 근데 저 깨끗한 횟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카운터를 하나 두고 전역 변수를 두고 그 전역 변수들을 걔가 깨끗할 때마다 증가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클래스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설계 패턴을 배웠기 때문에 OCP 형태로 뭔가 기능을 추가해도 이제 그 기존 클래스는 수정하지 않고도 기능을 추가하고 싶고 그게 이제 객체 지향의 이점이고 설계 패턴이 주는 이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뭘 만들어요? 장식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횟수를 계산하고 싶은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애들은 요 장식자로 장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시뮬레이션에 넣으면 이제 그 오리들이 그 장식한 애들들이 몇 번 깨끗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때도 비슷한 문제를 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장식을 하는데 항상 요 퀘 카운터로 장식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퀘 카운트 넘버 오브 퀘스가 이제 스태틱 멤버 변수로 들어있죠. 그러면 얘도 장식하고 얘도 장식하면은 얘가 깨끗한 횟수와 얘가 깨끗한 횟수가 다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식을 쭉 해가지고 이 장식된 애들은 누가 깨끗하든지 다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총 몇 번 이 오리들이 몇 번 깨끗했는지 알고 싶으면 요거를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래 없던 기능인데 좀 뭔가 그 깨끗을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더해야 돼. 깨끗한 횟수를 계산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장식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식 패턴을 이용할 때 한 가지 단점은 그 사용자가 그 코딩하는 개발자가 직접 장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고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식을 해주는 뭘 만들면 돼요?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주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리 팩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 팩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추상 팩토리라고 하는데 뭐 이게 추상 팩토리라고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옛날에 배웠던 추상 팩토리는 어떤 하나의 큰 걸 뭘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간 부품들을 생성을 하죠. 근데 이 부품을 쓰면 이 부품을 써야 될 때 그거의 일관성을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추상 팩토리 메소드인데 얘는 이제 요런 이제 오리들을 생성할 때 내가 원하는 오리들 뭐 깨객을 카운터를 할 수 있는 애들로 만들어준다든지 뭐 다른 애를 만들든지 그런 팩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abstract factory 패턴이라고 뭐 비슷하긴 한데 뭐 그렇게 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counting dog factory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ounting dog factory에 있는 요 메소드를 부르면은 요 메소드는 오리를 생성할 때 그 오리가 깨끗한 횟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누적할 수 있도록 장식자로 장식을 해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팩토리를 어떤 팩토리 쓰냐에 따라서 여기서 생성되는 오리들은 다 이제 꽥꽥 횟수를 누적할 수 있는 오리로 올바르게 만들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댑터 패턴도 썼고, 그 다음에 장식 패턴을 썼고,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이제 장식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어떤 팩토리 메소드, 생성 메소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앱을 확장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개의 오리들을 이제 관리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오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오리들을 묶어가지고 관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오리를 10마리를 해야 되면 10개를 내가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오리들을 이제 여러 개의 오리를 좀 더 관리하기 편하게 뭔가 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패턴이 떠올라야 돼요? 합성 패턴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컴포짓 패턴. 그러니까 오리를 하나 처리하나 오리를 10마리 처리하나 똑같게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턴이 뭐예요? 컴포짓 패턴입니다. 컴포짓 패턴 하면은 트리로 뭘 구성한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나 열이나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럭이라고 하는 오리떼를 관리하는 이제 메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add, 꽤 이렇게 만들고 이 add 말고 원래는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은 합성 패턴에 합성 패턴은 이제 단말과 중간 노드가 있죠. 그럼 플럭은 이제 중간 노드에 해당되는 거고 단말은 그냥 오리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요 두 개를 아우르는 이제 그 추상 노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추상 노드를 별도 만들지 않고 퀘커블이 그 추상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꽥을 내가 오리 하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으면 리모컨이 그 오리 하나만 꽥꽥 할 텐데 얘가 오리떼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오리떼에 소속된 모든 오리들이 다 꽥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퀵커블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메소드에서는 add 말고 remove가 같이 보통 이제 합성 패턴에서 중간 노드들은 그 유지하는 애들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추가된 애들을 삭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추가된 애들 중에 특정한 애를 내가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보통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응용에서는 그런 건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해요? add만 하는 건 필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요걸 하고 싶은 거죠. 꽥꽥. 요 퀘을 부르면은 이 오리떼에 수속된 모든 오리들이 다 꽥꽥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꽥을 구현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뭐가 들어가 있어? 패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반복자 패턴을 써서 이제 이 오리들이 모두 꽥꽥하게끔 이제 만드는 거고요. 항상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제 전통 폼은 반복문, 그 다음에 for each 폼은 또 그리고 내부 반복 쓰는 방법 그것들을 다 잘 알고 있고 내가 선호하는 좋은 간결한 방법으로 코딩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할 거고요.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 for each 메소드를 보내서 이제 저렇게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응용이 이렇게 이제 오리떼들을 만들고 이 오리떼들 만들 때 또 이렇게 모델링하면 좋은 게 오리떼에 또 다른 오리떼를 넣을 수도 있죠. 오리 자체를 그러니까 이 flock of ducks는 퀘커블이기 때문에 이제 오리떼를 만들고 그 오리떼에 오리들만 넣을 수도 있지만
때를 또 넣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게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리를 개별적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싶어요. 즉 특정 오리는 꽥꽥하면 내가 이 오리가 꽥꽥했다는 거를 바로 알고 싶은 거예요. 특정 오리들. 그럼 특정 오리가 언제 꽥꽥했는지 알고 싶으면 이제 그거를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은 이제 내가 가서 계속 물어보는 방식은 별로 안 좋겠죠. 얘가 꽥꽥하면 알아서 나한테 꽥꽥했다는 걸 통보해 줘야 되겠죠. 그걸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해? 어떤 패턴을 적용하면 돼요? 관찰자 패턴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자 패턴을 오리에 적용을 해야 돼요. 오리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관찰자 패턴을 적용하려면은 오리를 관찰 대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서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서브젝트로 만들려면은 register observer들, 또 remove observer, 또 그 observer들의 목록을 유지하는 거, notify observer, 요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얘를 이제 멜로덕이나 뭐 레드헤드덕 이런 거에 다 추가하려면 또 뭐가 안 돼? OCP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개별 오리에 추가하려고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꽥 오브저버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register observer, notify observer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observer이라고 해도 밖에서 notify observer를 부르진 않아요. 이 관찰 대상들은 notify observer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notify observer는 밖에서 부르는 메소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통보해야 될 때 자기가 사용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는 보통 얘를 여기다가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register observer 그리고 원래는 remove observer가 퍼블릭 메소드로 관찰 대상들은 밖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 클래스 관계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퀘커블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원래 여기까지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 요 네 개의 그 있었고 이제 어댑터로 구수를 이제 거의를 추가했었고 이 퀘 카운터라는 장식자를 추가해 가지고 얘네들의 꽥꽥한 횟수를 누적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플럭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리떼들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얘를 이제 도입해서 얘네들을 관찰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얘를 요 위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다 넣는 게 변화가 더 적어질까요? 요 사이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얘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멜로덕 임플리멘트 퀘커블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를 넣으면은 다 뭘로 바꿔야 돼? 멜로드 임플리멘트 퀘 옵저버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안 바꿔도 되지. 자동적으로 퀘커블 옵저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서 뭔가 그 새로운 애를 상속 계층 구조에 넣을 때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꼭 그 위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다 넣는 게 그 OCP적인 측면에서 이제 OCP는 원래 하나도 안 하지 않고 뭔가 하는 건데 수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적게 수정을 해가지고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OCP라고 해서 항상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뭔가 한다라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수정하더라도 가장 적게 수정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을지 요 위에다 넣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얘는 여기다 넣는 것보다 여기다 놓는 것이 훨씬
이제 적게 수정이 필요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얘를 여기다 넣지 않고 여기다 넣는데 요런 거를 또 이제 상속이 추가할 때 넣을 때 위에다 넣든 요 밑에 넣든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뭐가 더 수정이 많이 필요하냐 그게 기준인데 그것보다 앞서 살펴봐야 될 게 상속은 늘 뭐가 필요해요? 뭐가 만족해야 돼? 이세의 관계가 만족이 돼야 되죠. 그럼 위에 넣는 아래 넣으면 그 이세의 관계 측면에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의 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둘은 뭐 퀵커블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크게 이세의 관계 측면에서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걔는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은 위에 넣는 게 아래 여기다 넣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수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거기다 넣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만 수정을 했어요. 얘만 수정을 하고 요런 이제 그 옵저버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오리 자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 자체를 업데이트 메소드로 보내니까 요거는 우리가 관찰자 패턴 중에 이제 풀 방식에 해당되죠. 푸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풀을 보내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만들어 놨는데 요 애들들을 뭐 다는 아니고 일부 애들들은 특히 그 일반 오리들 멜로독, 레드독은 이제 관찰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만들고 여기다 만들면 뭐가 발생을 해요? 코드가 중복이 되겠죠. 코드가 중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런 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옵저버블이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관찰 대상이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얘를 멜로독이나 레드독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사용하게끔 만들 때는 상속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상속을 이용하지 않고 또 뭘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코드 중복을 제거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has의 관계로 여기다 extends observable을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 상속 대신에 이제 포함 관계를 써서 그 얘네들을 만드는데 이제 이 코드는 얘한테 위임하는 것만 들어있지 여기에 실제적인 코드가 있지 않고 또 여기에 이제 그 관찰자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찰자들을 유지하는 거를 이제 여기에 만들지 여기에 유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얘가 유지하는 형태가 되죠. 해세이를 유지하는 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등록을 하면은 특정 오리가 꾀꾀하면은 이 오리학자가 즉시 알 수 있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리들이 꾀꾀구로 장식되든 아니면 또 그 오리떼에 소속이 돼도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플러그에는 레지스터 오브저버를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 가지고 오리떼를 에다 등록하면 그 오리떼에 소속된 모든 오리들을 오리에게 이제 오리를 관찰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그 오리학자를 등록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애들을 등록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노티파이 오브저버는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노티파이 오브저버는 그 오리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개별 오리들이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개별 오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으니까 이 각 개별 오리떼에 5마리 오리가 등록되어 있으면 레지스터 오브저버를 하게 되면 각 5마리에 개별적으로 그 오리학자가 등록이 되어 있겠죠. 관찰자로. 그러면 각 개별 5마리들이 울릴 때 그 꽥꽥할 때마다 오리학자한테 요 메소드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플럭이나 아니면 장식자에도 필요하면은 이제 요 레스트 오브 잡을 만들어서 이제 유지하고 있는 오리의 레스트 오브 잡을 부르게끔 조금 수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제 특정한 오리떼 또는 오리를 이 퀴컬러지스트 오리학자가 관찰할 수 있고, 그럼 이 오리학자는 특정한 오리가 꾀꾀하면 그 즉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패턴들을 쭉 적용해 가지고 어떤 응용을 확장하면서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배운 패턴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 때 다양한 패턴들을 함께 써서 코드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요 방식의 이제 관찰 대상을 만드는 방법은 헤즈에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얘도 장식자를 이용해 가지고 오리를 관찰 대상이 가능한 오리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식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직접 멜로덕에 관찰 대상에 필요한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찰 대상을 해야 되는 애들이 많으면 코드들이 여러 개에 중복되겠죠. 그래서 상속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상속은 다중상속을 제공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것이고요. 그러면 상속 대신에 포함 관계를 이용할 수 있고, 포함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어떤 코드 중복을 제거하거나 이런 기능을 보완할 때 이제 포함 관계나 상속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장식자 형태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새롭게 설계 패턴을 배우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식 패턴을 써서 이제 특정 오리를 장식 관찰 대상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통해서 여러 패턴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오리 응용을 이제 확장을 했었습니다. 이 자체가 컴파운드 패턴은 아닌데 여러 개의 패턴을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응용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 처음부터 내가 오리들이 소리내는 응용인데 꽥꽥하는 횟수를 파악해야 되겠고, 개별 오리들이 꽥꽥했는지를 능동적으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요구사항이 처음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닐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기능을 뭔가 내가 만든 응용에 추가를 해야 될 때 OCP 형태로 추가하려고 하면은 이제 설계 패턴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완전한 OCP는 아니더라도 코드를 적게 수정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넣어서 응용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예제인 것 같아서 책에 있는 내용이라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쉬는 시간 없이 나머지 빠르게 한번 MV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VC는 설계 패턴은 아니고 아키텍처 패턴이고, 이 MVC를 구현하면서 여러 개의 설계 패턴을 쓸 수 있으니까 설계 패턴 관점에서는 복합 패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VC는 이제 전체 응용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MVC로 나눠서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눠서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MVC이고요. 이 MVC는 이제 프로그램 설계 원리 중에 separation of concerns라는 설계 원리가 있는데 관심이 그러니까 다른 것은 분리해서 구현해야 된다라는 특징입니다. 핵심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리해서 구현해야 된다라는 건데 모델과 뷰의 분리는 조금 쉽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뷰와 모델. 뷰는 밖에 보여주는 부분,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한 부분이 되겠고 모델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모델을 유지한 상태에서 뭘 바꿀 수가 있어요? 뷰를 바꿀 수가 있죠. 뷰를 이렇게 형태를 보여줬는데 더 멋있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뷰를 바꾼다고 해서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뷰와 모델을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 뷰를 추가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뷰와 컨트롤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고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여야 될 거는 응용을 만들 때 모델과 뷰를 나눠야 된다.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그 화면을 만드는 부분하고 실제 프로그램의 로직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부분과는 분리해서 구현을 해서 나중에 뷰를 바꾸더라도 이 모델 부분들은 안 바꿔도 되게끔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복잡성을 줄여주게 되겠고 각 요소의 응집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뷰를 바꿀 수 있으니까 바꾸더라도 모델을 안 바꿀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원래 이 MVC라는 그 아키텍처 패턴은 언제부터 써졌냐면 PC에 윈도우 응용들을 개발하면서부터 도입된 패턴인데 지금은 윈도우 응용보다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많이 개발하는 응용들은 이제 웹 응용,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들을 더 많이 구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PC에 돌아가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PC에서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나? 게임, 아니면 오피스, 브라우저, 뭐 이 정도죠. 나머지는 그냥 다 웹브라우저에서 다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모바일로 다 뭔가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웹 응용이나 모바일 응용에서도 여전히 이 MVC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응용을 만들 땐 당연히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와 별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나눠서 개발해야 된다는 건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르지 않고요. 이게 웹 응용이든 모바일 응용이든 윈도우 응용이든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MVC 패턴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그런 패턴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제가 말했듯이 UI와 로직의 분리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객체와 프레젠테이션 객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 보신 분, 제 수업을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근데 테트리스 게임은 뭔지 아시죠? 이 블록들 내려와서 이렇게 제거하는 건데,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 객체는 직사각형과 무슨 도형과 그리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줄을 제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얘가 여기에 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직사각형 갖고 처리하지 않죠. 뭐만 있으면 돼요. 2차원 배열만 있으면 돼요. 2차원 배열에 이제 얘가 0이냐 1이냐 요 셀이 네모난 게 채워져 있냐 없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메인 객체는 그냥 불리언 2차원 배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가 다 채워졌냐 아니냐 뭐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고 프레젠테이션 객체는
그걸 바탕으로 화면에 색깔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거를 분리하는 겁니다. UI는 응용이 동작한 컴퓨터 한계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로직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콘솔 응용을 만들든 GUI 응용을 만들든 이 응용의 로직은 안 변해요. 하지만 뭐는 변해? 인터페이스는 변하겠죠. 테트리스 게임을 자바 FX로 만드는지 아니면 콘솔로 만드는지에 따라서는 프레젠테이션 객체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게 핵심인 거고, 추가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뷰와 컨트롤러로 나눈다. 그럼 왜 뷰와 컨트롤러로 나눌까? 뷰를 그냥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면은 그 뷰의 덩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NT 패턴에서 배웠지만 클래스도 커지면 뭘 해줘야 돼? 모듈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수도 커지면 쪼개줘야 되듯이 클래스도 커지면 쪼개줘야 돼요. 근데 뷰를 어떻게 쪼개줄 수 있냐? 기본적으로 뷰와 컨트롤러라는 개념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뷰와 컨트롤러의 나눔은 모듈화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겠고, 나중 되면 이 모델도 나눠져요. 모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모델은 크게 두 부분 어떻게 나눠질까? 모델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과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이 나눠져요. 보통 웹 응용이 되면 DB를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응용의 로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분리해요. 데이터베이스와 접근하는 그 로직, 그리고 실제 응용 로직, 요거를 이제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뷰와 모델로 나눠야 되는데, 이 뷰와 모델을 응용을 딱 두 개의 클래스로 만들면 너무 덩치가 크니까 모델도 또 모듈화를 할 거고 뷰도 모듈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뷰는 기본적으로 뷰와 컨트롤러로 모듈화하고, 얘는 로직과 데이터 액세스, 그 두 가지로 이제 모델은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뷰와 컨트롤러로 나누는 게 쟤를 왜 나누지?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MVC를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변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형 자체로 이해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는 뷰와 뭘로 나눠? 모델로 나눈다. 그리고 이 뷰를 세부적으로 또 나누고, 모델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의 모델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제를 통해서 어떤 게 모델에 해당하고 어떤 게 뷰에 해당되고 어떤 게 컨트롤러에 해당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웹 서비스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에서 뭘 해야 되냐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자료를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DB를 검색한다기보다는 뭔가 자료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검색 요청을 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이쪽 서버는 검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기 좋게 가공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그 과정이, 이게 모든 웹 서비스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잖아요. 요청을 보내면 뭔가 처리하고 그 요청 결과를 웹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기본적인 거예요. 웹 서비스에. 그러면 얘를 MVC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처음에 원래는 이 요청이 DB까지 가야 되겠죠. DB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은, 처음에 사용자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요청을 해석해야 되는 그 로직이 필요한 거죠.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이 요청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 요청을 처리하게 부탁하는 방법 알고 있지만 그 실제 처리하는 방법은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청을 뭔가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얘를 잘 알고 있는 요 모듈로 던져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얘예요. 예. 그러면 얘가 이제 해석을 해서 얘한테 던져줍니다. 그러면 얘는 DB를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DB한테 데이터들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해주면 이제 그냥 화면에 그 결과를 줄 수 있는데 보통은 얘가 갖고 나온 데이터를 바로 쏴주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냐면은 한 번 더 걔를 가공해가지고 보기 좋게 뭐 그래프로 그려준다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용자의 입력을 해석받는 애, 해석하는 애, 해석해서 요 DB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얘한테 그 요청을 전달하는 애. 그러면 얘는 그 전달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DB한테 검색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고 있는 얘. 얘는 그 결과를 주면 바로 줄 수도 있지만 보통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사용자한테 보기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게 뭔 역할이에요? 컨트롤러 역할이에요. 사용자의 요청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역할이 모델이 하는 거예요. 얘랑 접근하는 애. 그리고 화면에 가공해서 보여주는 그 역할하는 건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준다든지 뭐 하는 건 요 뷰가 해주는 거예요. 물론 얘와 얘는 같이 사용자와 상호작용 보니까 다 크게는 뷰로 볼 수 있습니다. 뷰로 볼 수 있는데 이 뷰를 이제 이런 애들 사용자의 요청을 뭔가는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해주는 애들이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컨트롤러는 웹 서비스 측면에 보면은 프론트엔드의 일부 있고요. 백엔드의 일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부터 일부 사용자가 폼에 뭔가 데이터를 넣으면 그거를 한번 가공해가지고 이제 백엔드 전달할 수 있고 백엔드에서 그걸 받아서 한 번 더 뭔가 처리해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 모듈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웹 서비스 측면에 보면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얘는 항상 프론트엔드가 되겠죠. 얘는 프론트엔드. 또 다른 예제를 보면은 이제 MP3 플레이어인데 이것도 좀 오래된 요즘 MP3 플레이를 안 하니까. 근데 뭐 음악 재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제 이 뷰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감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화면에 여러 가지 뭐 들쭉날쭉하는 것도 보여주고 커버 페이지도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얘는 각종 버튼들을 눌러서 다음 곡을 재생해 달라, 잠시 멈춰 달라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모델한테 요청을 하면은 모델은 그걸 수행하고 나서 필요하면은 이제 뷰를 업데이트 해주죠. 다음 곡을 재생하면 커버 사진 바꿔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자는 뷰를 보는 거고 컨트롤러는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예전 모델이에요. 얘는. 이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모델이 직접적으로 뷰를 와 소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저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모델 뷰 컨트롤러를 살펴보면은 모델은 응용의 데이터를 유지하거나 데이터 저장소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GUI 요소는 하나도 없고요. 뷰와 컨트롤러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요즘은 뷰는 많이 유지하지 않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모델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부로 보면 백엔드에 해당되는 거고 리유스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뷰를 바꿔도 모델은 안 바꿔야 되는 거고요. 뷰는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사용자의 행동의 입력을 컨트롤러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데이터를 유지하지는 않는데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어떤 정보들을 뭐 이제 테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사각형들을 유지하겠죠. 화면에 나타내기 위한 어떤 것들을 나타내야 되겠고, 응용에 따라서 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창이 어떤 응용이 여러 개가 띄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고요. GUI 요소는 당연히 있을 거고, 사용자는 얘를 볼 거고, 프론트엔드에 해당되고요. 리유스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뷰를 다른 응용에서도 비슷하게 활용이 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면 그 뷰를 또 다른 응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받은 데이터나 조작의 결과를 모델에게 전달하고요.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할도 하고, 뷰마다 별도 컨트롤러가 있을 수도 있고, 응용에 컨트롤러가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GUI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컨트롤러는 잘 재사용이 안 돼요. 응용에 되게 조금 밀접하게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즈니스 로직 하니까 이 비즈니스 로직이 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직, 규칙 요 말을 이 응용을 개발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비즈니스 규칙, 로직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도메인 규칙, 도메인 로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규칙은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과정과 절차가 아니고요. 요구사항을 말해요. 그럼 예를 들면 오목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오목 규칙이 있잖아요. 5개가 연속이면 이겼다. 이게 오목 규칙이잖아요. 그거가 이제 비즈니스 규칙에 해당됩니다. 규칙에 해당돼요. 쇼핑몰 같은 경우 재고가 있어야 장바구니 담을 수 있다. 이런 규칙들이 이제 그 도메인 규칙이고요. 로직은 비즈니스 규칙의 보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과정과 절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규칙을 바탕으로 로직을 구현해야 됩니다. 응용을 만들 때 모델의 비즈니스 규칙에 따라서 로직을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규칙과 비즈니스 로직은 응용이 컴퓨터 환경이나 응용 형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목 룰은 안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응용 로직은 응용에 따라서, 응용 형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응용 로직, 응용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이 뭔지, 비즈니스 규칙이 뭔지 설명됐고, 모델은 뭘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 구현하는 것이 모델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의 MVC 모델은 이런 형태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 상호작용한 부분이 컨트롤러에 들어오면 컨트롤러가 모델한테 어떤 것이 요청이 됐다라는 걸 알리면 모델이 뭔가 계산하거나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뷰에 데이터를 이제 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형태로 해요. 이런 형태가 되면은 모델과 뷰는 어떻게 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MVC 모델에서 M과 V, 모델과 뷰는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형태로 많이 구현하고요. 이 컨트롤러를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서 사용해요. 뷰도 컨트롤러한테 보내고, 그럼 컨트롤러가 모델에 얘기하고, 모델은 다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가는, 컨트롤러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개의 뷰를 따로따로 알아야 되는 거를 몰라도 되죠. 그러니까 모델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뷰들도 다른 뷰들을 몰라도 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얘가 조금 더 요 형태보다는 요 형태가 구현이 편리합니다. 이 여러 뷰를 알아야 되는 건 누구만 알면 돼요. 이제 요 형태에선. 컨트롤러만 알면 되는 거죠.
모델은 그냥 뭔가 요청하면은 그 결과를 반영해가 얘한테 주면 컨트롤러가 얘한테도 쏴줄 수 있고 얘한테 쏴줄 수 있고 얘만 쏴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현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이제 실제 응용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모델에는 이제 오목 게임 진행 정보, 오목 로직을 구현을 해야 되겠고요. 뭐 33이 안 된다. 그럼 33이 놓여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고 AI 형태로 컴퓨터와 사용자가 둔다. 그러면 AI가 컴퓨터가 다음에 어디에 놓을 위치를 계산하는 것도 어디에 구현이 돼야 돼요? 당연히 모델에 구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뷰는 현재 진행 중인 오목판을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겠고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순서를 재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사용자가 두는 턴, 이번엔 컴퓨터가 하는 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사용자의 조작 결과 마우스를 어디다 클릭하면은 얘가 마우스판 중에 어디에 그 바둑판 중에 어디를 클릭했는지 그 정보를 모델이 알 수 있게끔 변환해서 주는 그런 역할들을 컨트롤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와 컨트롤을 나눴을 때 뷰는 되게 무식한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되게 정적으로 주는 대로만 화면에 뿌려주는 그 역할만 뷰가 해주고요. 이제 컨트롤러가 뭔가 이제 조금 더 뷰에서 필요한 지능적인 역할을 컨트롤러가 해주는 그런 게 됩니다. 카드 게임 만들어도 게임 데이터나 게임 로직을 구현해야 되겠고요. 규칙보다는. 그래서 진행상의 뷰를 보여주는 뷰가 필요하겠고 사용자의 순서 제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MVC 패턴을 구현할 때 여러 가지 패턴들을 써서 각각의 이제 그 소통할 때 뷰와 애들들이 소통할 때 이제 여러 개의 패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뷰들은 합성 패턴을 많이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보면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그러면 MVC 변형들 인터넷에서 이제 MVC와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면은 MVC가 말고 다른 용어들도 나오는데 그 용어들이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MVC라는 용어를 접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Hierarchical MVC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응용에서 이제 MVC로 구성된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응용을 MVC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응용을 여러 요소로 나누고 각 부분들을 또 MVC로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구현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ierarchical Model View Controller라는 모델도 있고요. 뭐 흔히 쓰는 모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MVC, MVP, MVVM이라는 용어는 아는데 그냥 다 얘네들도 다 MVC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MVC가 아니냐? 얘도 MVC고 얘도 MVC예요. 근데 이제 용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MV는 다 나오죠. 모델 뷰는 나와요. 근데 이제 뭐만 다르냐면은 초기에는 모델 뷰 말고 하나가 컨트롤러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P가 뭐냐면 프리젠터. 여기는 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차이점은 뭐에 있냐면 얘가 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뭘 더 중점적으로 하냐라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 개념을 쓰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해서 모델이 뷰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형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은 다 개발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뷰 모델은 이제 이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얘들이 조금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게 나눠진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추세는 뭐냐면은
모델이 뭘 몰라도 되게끔, 뷰를 몰라도 되게끔 그런 형태로 이제 응용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또 MVA라는 얘기도 있고, Mediated MVC라는 얘기도 있고, MVP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모델과 뷰를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바이퍼라는 용어예요. 저것도 MVC 모델의 하나인데 얘는 내부적으로 5개 요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5개 요소로. 근데 여기서는 모델이 없죠. 그래서 이 모델이 인터랙터와 엔터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터가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고 엔터티가 데이터와 소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라우터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가 프레젠터가 라우터를 통해서 어떤 뷰를 갱신할지를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뷰와 모델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 모델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로직 파트하고 데이터 액세스 파트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뷰는 그냥 뷰, 프레젠터, 뭐 뷰 모델, 뭐 여기 같은 이제 라우터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뷰를 모듈화할 수가 있다. 뷰를 어떻게 하나의 큰 게 보면 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모듈화할지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불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이제 3티어 아키텍처, 4티어 아키텍처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다 기본은 separation of concern이고 뷰와 모델을 나누는 거고 뷰를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까? 모델을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까? 뷰를 기본적으로 나누는 건 뷰와 컨트롤러. 모델은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액세스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이 MVC 패턴은 아키텍처 패턴이다. 그래서 한 응용을 개발할 때 모델과 뷰는 반드시 나눠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걸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 건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얻어지는 장점은 재사용이 좋아진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체 응용을 모듈화하는 나누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을 상호 독립적으로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고 유지 보수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뷰를 제공하기도 쉽고요. 각 부분을 재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응용을 뭔가 졸작 같은 걸 만들 때 어쨌든 웹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뭐 게임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이 MVC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게임 만들어도 뷰와 모델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나눠서 이제 우리가 뷰를 나중에 좀 바꾸더라도 모델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서로 독립적으로 또 개발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막 친구들 간에 역할 분담하면 너 뷰 담당해라. 난 모델 담당할게. 뭐 모델을 2명이 하면 모델 중에 나는 로직 담당할게. 너는 DB 쪽 해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고 각 나눈 것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테스트하고 결합해가지고 응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그마한 응용들부터 이제 만들어 보시면서 이제 MVC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클래스의 응집성을 높이고 재사용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도 아마 나오는 결론이 MVC일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